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의고사 보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예, 문제의 난이도는 2년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서 어렵지 않게 출제했습니다. 자, 출제 이유 등은 제가 해설서에 소개해 놨으니까 곧바로 문제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4번 문제부터 보실까요? 이번에 법학 문제는 5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점짜리 배점 2점이 2문제고 그 다음에 4점짜리가 3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했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여러분 우리 법학에서 보게 되면 법학의 기초이론하고 그 다음에 사법, 공법, 형사법, 사회법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경제법, 사회법 분야에서 경제법 문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적었어요. 대부분 이제 노동법 문제가 주로 출제했는데, 제가 그래서, 경제법 문제를 출제한다면 제일 쉽게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약관규제법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약관이고, 약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칭이나 형태나 범위와 상관없이 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약관이냐, 이름이 아니냐는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약관은 사실 아주 적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설명 의무라고 하는 것인데 아울러서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실까요? 이 11번 문제는 이거는 제가 공법에서 특히 우리 헌법 관련해서 제가 출제했는데, 헌법은 크게 우리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게 되면, 기출문제 분석해 보게 되면 헌법 총론하고 기본권론 그리고 통치구조론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본권론 중에서 우리 너무너무나 유명한 중요한 조문이죠. 헌법 37조 2항을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종전에 이 37조 2항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2번 정도 출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가 기본권 제한의 목적,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적어라 뭐 이런 문제가 출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과잉 금지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제 그동안에 기출되지 않았던 단서 조항입니다.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본적 내용 침해 금지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학계에서는 굉장한 논의가 있어요. 사실 사형제도 밑에 자료 2가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 현재 입장을 제가 소개한 건데,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였던 바로 그 핵심이 바로 본적 내용 침해 금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과 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를 자료 2에 기술된 용어를 포함해서 서술해 달라.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권 역시 37조 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생명권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밖에 없어, 제한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권을 분류할 때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면 상대적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면 절대적 기본권인데, 우리 헌법은 37조 2항이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래 돼 있어요. 거기서 모든이란 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이란 말이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니까 우리 헌법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문헌상으로 보게 되면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 점을 근거로 해서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근거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권 역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본정례가 침해 금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화의 시간에 상대설과 절대설의 입장을 좀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적어도 이 사용제도 위헌 여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본의 시각은 상대설적인 시각이다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점만 하나 일단 밝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건 이제 형사법 중에서 형법 문제입니다. 형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범죄 개념, 형식적 범죄 개념과 실적 범죄 개념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죄형법 정지 원칙이기 때문에 형식적 범죄 개념을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어떤 걸 범죄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실적 범죄 개념이 전제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형식적 범죄 개념에 의한다면 결국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구성요건의 hợp성, 위법성, 책임인데 형법 21조는 그 중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에 관한 조문이 됩니다. 형법 21조의 그 제목을 제가 생략해 놨는데요. 그것이 기억에 들어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자료 2에 나오는 판례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싸움이에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게 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 동시에 공격행위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무엇 또는 무엇이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당방위, 그 다음에 과잉방위, 니은의 과잉방위가 되는데요. 이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기본적인 요건이 이른바 방위의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방위의사뿐만 아니라 공격의사까지 있다면 그건 정당방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 그럼 과잉방위는 언제 성립하느냐?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지나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 문제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위자를 벌하지 않는 이유를 범죄 요건 관련해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은 뭐가 되겠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유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전제로 범죄 요건 세 가지를 언급해 주시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볼까요?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거는 민법 문제예요. 제가 민법 문제를 두 문제를 냈는데, 사실 우리 그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민법 총칙 부분이에요. 민법 총칙. 자, 그 다음에 상속 문제가 그 다음에 민법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물권법에서 출제했는데요. 이 물권법에서 이번에 그 뒤에 11번 문제는 이제 채권법에서 출제했는데, 이 물권법에서 특징이 물권은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세적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채권과 달리 엄격하게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그 물권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 공시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동산 물권하고 그다음 부동산 물권은 나누게 되는데요.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인도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가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그 동산 물권의 인도 방법인 인도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인도라고 하는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이 물건을 제3자에게 넘겨준다, 이걸 현실의 인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재에 문제에 나와 있는 간이인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양수인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건데 이걸 제가 제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 물건을 누군가가 빌려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물건의 점유는 제3자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제3자가 이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가 살게. 그러면 굳이 제가 이 물건을 다시 돌려받았다가 다시 넘겨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고요? 이걸 간이인도라고 합니다. 이미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죠. 이런 경우 현실적인 인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간이 인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한단 말이에요. 양도라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수업하기 위해서 이 물건이 필요해요. 자, 그랬을 때 소유권은 넘기지만 내가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소유권을 넘기려면은 이 물건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인도해 줬다가 다시 내가 사용대차로 이걸 써야 되거든요. 빌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오느니 소유권은 이제 이전해 준 것으로 하고 치고 이건 내가 계속 쓸게 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계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물권의 공시 방법 이 세 가지를 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거래 상황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인도 방법도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그 최근의 기출 경향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소개한 이유는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택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 최근에도 워낙 전세 사기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근데 사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에 비해서 순위적으로 하위에 있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임차라고 하는 임대차라고 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는 자신의 임차권을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그 대항력 요건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택의 인도와 원래 등기만 해놓다면 전세 등기 해놓는다면야 당연히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인도가 되는 것이고 니은에는 주민등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민등록에 대해서 전에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의지해 주죠. 이 규정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전세 사기 문제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사실 우선 변제권이라는 효력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연 우선 변제권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느냐였었는데 우리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요건 하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동법 제3조의 2에 잘 나와 있는데 대항 요건하고 즉 인도와 주민등록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무엇을 하라고요? 확정일자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제3자 즉 이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있다면 대항할 수 없겠지만 그 후순위 저당권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게 되면 제가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잘못 썼어요. 여기 병이 A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갑은 이 갑이 아니라 을이죠. 왜냐하면 갑은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 행사한 사람은 을이지 않습니까? 잘못 썼어요. 제가 그 문제를 구성하면서 되게 머릿속에서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기술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을은 A주택의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기술하라 이렇게 놨잖아요.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면제를 받을 요건이 뭐냐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면제 요건이 거기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이 없어요. 을이 2023년 4월 15일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니까 대항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024년 4월 20일 날 갑이 A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병에게 이용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병에게 넘어갔단 말입니다. 언제? 4월 20일 날. 그때까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은 적어도 저당권자 병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이 되겠습니다. 아마 해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점, 이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수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예전의 기출문제에 비해서 난이도는 좀 비슷하게 냈고요. 그 다음에 좀 자주 출제하지 않았던 영역만 좀 골라서 예, 그래서 좀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내셨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혀 기출문제가 없는 영역이 아니라 그런 부분, 즉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물권법에서 인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우리 시험에서 출제한 영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할 때 말이죠. 그때 꽤나 자주 출제했던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